이제 막 꽃을 피우려던 21살의 어느 봄날, 자신의 생이 앞으로 2년 뒤면 멈출 거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차갑게 멈춰버린 2년이 무려 55년이라는 경이로운 기적으로 이어졌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작은 휠체어에 몸을 맡긴 채 저 머나먼 우주의 비밀을 파헤쳤던 인물 스티븐 호킹. 모두가 끝이라고 말할 때 그는 어떻게 운명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되돌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노아의 사람들에서 그 비밀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보겠습니다. 천재과학자 스티븐 호킹은 그 태생부터가 조금 남달랐습니다. 그가 태어난 날이 바로 1942년 1월 8일인데요. 이날은 현대과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사망한 지 딱 300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한 위대한 거인이 잠든 지 정확히 3세기가 지나던 날, 우주의 비밀을 이어받을 또 다른 아이가 세상의 울음을 터뜨린 거죠. 어린 시절 스티븐의 가족들은 저녁을 먹고 나서 꼭 해야 하는 일과가 있었는데요. 바로 함께 정원에 누워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스티븐은 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곤 했습니다. 저 별들은 얼마나 멀리 있는 걸까? 우주는 대체 어디서 시작된 걸까? 그에게 밤하늘은 그저 아름다운 풍경이 아닌 언젠가 자신이 풀어야 할 거대한 비밀과도 같았습니다. 스티븐은 다른 아이들처럼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대신 분해를 즐겼습니다. 멀쩡한 시계를 뜯어 그 속에 맞물린 정교한 톱니바퀴들을 살폈고 라디오의 뒷면을 열어 복잡하게 얽힌 전선과 회로들을 하나하나 관찰했어요. 그는 소리가 어떻게 라디오라는 기계를 통해 흘러나오는지, 시간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어떻게 톱니바퀴의 맞물림으로 시각화되는지 그 보이지 않는 원리를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형체도 없는 우주의 법칙을 머릿속에서 입체적으로 그려내는 그의 경이로운 능력은 아마 이때부터 싹트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이 소년, 학교 성적표도 왠지 1등으로 도배됐을 것만 같지 않나요? 하지만 여러분, 반전이 있습니다. 사실 스티븐은 9살 때 반에서 성적이 거의 꼴찌에 가까웠어요. 12살이 되어서도 겨우 중간 정도를 유지한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글씨체는 또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선생님들이 스티븐의 숙지를 채점하다가 포기를 할 정도였대요. 글자를 깨우치는 속도도 아주 느려서 부모님이 걱정할 정도였고요. 하지만 성적표라는 좁은 칸에 담기기에 스티븐의 세상은 너무나 넓었습니다. 스티븐은 학교 공부 대신 친구들과 함께 편지 상자나 주변에 쓸모없는 물건들을 이용해 복잡한 게임판을 만들며 놀았다고 해요. 아주 정교한 규칙과 논리가 있어야만 끝낼 수가 있는 게임이었는데요. 어떤 게임은 한 판을 끝내는데 며칠이 꼬박 걸리기도 했답니다. 친구들은 모두 혀를 내둘렀지만 스티븐은 그 게임판 위에서 자신만의 우주를 설계하고 규칙을 만드는 그 과정을 진심으로 즐겼던 겁니다. 이쯤에서 그의 부모님이 어떤 분들이실지 궁금해지는데요. 우선 스티븐의 아버지 프랭크 호킹은 당시 열대병 연구로 아주 명성이 높았던 의사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당시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옥스퍼드 대학에서 철학과 경제학을 전공한 인텔리였고요. 그런데요, 호킹의 가족은 당시 이웃들 사이에서 아주 똑똑하지만 조금은 이상한 집안으로 통했다고 해요. 우선 식사 시간을 살펴보면요, 각자 자기 앞에 책을 한 권씩 세워두고 밥을 먹으면서도 책 속에 푹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남들이 보기엔 가족끼리 왜 저렇게 대화가 없어 싶었겠지만 그들에게 식사 시간은 배를 채우는 시간인 동시에 지적 허기를 채우는 가장 평화롭고 자유로운 시간이었던 셈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남들이 타는 일반적인 승용차 대신 아주 오래된 런던 택시를 단돈 50파운드에 사서 개조해 타고 다녔습니다. 이웃들의 시선보다는 우리 가족의 취향과 실용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이 택시는 호킹 가족의 손을 거쳐 아주 특별하게 변신했는데요. 택시의 넓은 실내 공간을 활용해 직접 책장을 짜 넣었습니다. 덕분에 호킹 가족은 이동하는 중에도 각자 책을 꽂아두고 읽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지적 탐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이 이토록 일상적이니 스티븐이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법을 굳이 배우지 않아도 몸소 익힐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스티븐의 아버지가 저명한 의사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버지는 아들 또한 자신의 뒤를 따라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되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스티븐은 이 세상 모든 존재를 단 몇 줄의 수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수학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긴 상태였어요. 아버지는 그런 아들이 걱정됐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학자보다는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의학을 공부하길 바랬던 거죠. 아들을 설득하기 위해 의대로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으로 데려갔지만 고집센 청년 스티븐은 끝내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티븐이 옥스퍼드에 입학은 하겠다 라며 내민 조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수학과가 없었던 옥스퍼드에서 물리학과 화학을 전공하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렇게 17의 나이에 스티븐은 옥스퍼드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스티븐이 옥스퍼드에서 콜을 받고 공부만 했을 것 같지 않나요? 하지만 반전은 여기서도 계속됩니다. 옥스퍼드 시절 스티븐은 공부보다는 노는 게 훨씬 좋았던 게으른 천재였습니다. 당시 스티븐은 하루에 평균 딱 1시간 정도만 공부를 했다고 해요. 그는 똑똑한 척하는 건 싫어했지만 노력하지 않아도 문제를 척척 풀어내는 자신의 천재성을 은근히 즐기는 스타일이었어요. 시험 기간에도 스티븐은 아주 여유롭게 시험장에 들어가 남들이 몇 시간 걸릴 문제를 단 몇 분 만에 풀어버리고는 유유히 사라지곤 했죠. 그는 남는 시간에 친구들과 어울려 파티를 여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사람들과 섞여 웃고 떠드는 그 에너지를 즐겼던 거죠. 무엇보다 스티븐 호킹 하면 이 모습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는 옥스퍼드 조정부의 활기찬 키잡이였습니다. 조정은 0.1초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교하고 역동적인 스포츠잖아요. 그만큼 그는 건강했고 누구보다 에너지가 넘치던 청년이었습니다. 청춘의 한복판에서 그 소란스러움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스티븐 호킹. 하지만 옥스퍼드의 대학 생활이 무르익어 갈수록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그 어떤 웃음소리로도 채워지지 않는 거대한 질문 하나가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바로 우주론이라는 미지의 세계였죠. 사실 당시만 해도 우주의 시작과 끝을 연구한다는 건 물리학계에서도 조금은 외면받던 분야였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증명하기도 너무 막연했으니까요. 하지만 호킹은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질서에 깊이 몰두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결국 그는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옥스퍼드를 떠나 캠브리지 대학원으로 향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하죠. 그가 평생을 바쳐 우주를 연구하겠다고 정했던 그 시기에 정작 자신의 운명을 뒤흔들 가혹한 그림자가 들이오기 시작했으니까요. 우주의 기원을 찾겠다는 원대한 꿈을 안고 도착한 캠브리지. 하지만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몸이 내보내는 위험한 신호들을 더는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자꾸만 넘어지고 헛디디고 무릎에 피멍이 가실 날이 없었죠. 의사였던 그의 아버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필요가 아니라는 것을요. 결국 스티븐은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병원문을 들어섭니다. 보름간의 정밀검사, 척수에서 액체를 뽑아내고 근육에 전기 자극을 주는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흘러갔습니다. 긴 검사 끝에 의사는 차트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입을 엽니다. 근위축성 측색 경화증, 루게릭 병입니다. 근육이 서서히 마비되어 결국엔 숨쉬는 법조차 잊게 된다는 병. 그리고 이어진 선고는 비수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길어봐야 2년입니다. 21살.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더없이 찬란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기엔 한없이 뜨거워야 할 그 나이. 21살 청년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무거운 선고 앞에서 스티븐은 깊은 어둠 속을 헤맸습니다. 하지만 침묵의 시간 끝에 스티븐은 자신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 남은 이 2년을 운명을 원망하는 데 다 써버릴 것인가? 아니면 단 1초라도 더 저 거대한 우주의 비밀을 푸는 데 보탤 것인가? 죽음을 마주한 순간에야 비로소 삶은 가장 선명해진다고 하죠. 그는 원망이라는 감옥에 갇히는 길 대신 자신의 정신을
무한한 은하계로 쏘아 올리는 길을 택했습니다. 삶의 방향타를 다시 고쳐잡은 청년. 하지만 병원을 나선 스티븐이 다시 캠브리지로 돌아왔을 때 세상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2년 뒤면 사라질 천재에게 기대를 거는 사람은 많지 않았죠. 하지만 그에게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길목에서 만난 진정한 스승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의 지도교수 데니스 시아마였습니다. 시아마 교수는 스티븐의 병명을 알고 있었지만 그를 결코 환자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스티븐, 내 몸은 비록 여기 있지만 내 정신은 우주 끝까지 갈 수 있다네. 지금 당장 자네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게. 교수님은 스티븐이 휠체어에 앉아 원망의 눈물을 흘리는 대신 펜을 들고 수식을 적어 내려가도록 끊임없이 자극했습니다. 스티븐이 병세 때문에 더 이상 펜을 주기 힘들어하자 복잡한 계산을 머릿속으로만 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켰고, 스티븐이 자신의 이론을 당당하게 발표할 수 있도록 무대를 만들어준 것도 바로 시아마 교수였습니다. 훗날 시아마 교수가 없었다면 나는 우주의 시작을 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회상할 만큼 스티븐에게 시아마 교수는 가장 든든한 정신적 지팡이였습니다. 스승의 믿음 아래 스티븐은 다시금 우주의 비밀 속으로 뛰어들 준비를 마칩니다. 하지만 아무리 위대한 천재라도 홀로 그 길을 걷기엔 너무나 외롭고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 외로운 항해에 기꺼이 함께 배를 타겠다고 나서준 한 사람. 스티븐의 인생에서 가장 눈부신 우주였던 제인 와일드와의 이야기를 이제부터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은 스티븐의 몸이 이상이 생기기 직전인 1963년 새해 파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스티븐은 당시 옥스퍼드 졸업반이었고 제인은 인문학을 전공하던 여대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첫눈에 서로의 영혼이 닮아 있음을 알아봤습니다. 밤새도록 시와 우주에 대해 이야기하며 사랑을 싹틔웠죠. 스티븐에게 제인은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우주의 가장 아름다운 별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사랑의 감정이 채 무르익기도 전에 스티븐에게 2년의 시한부 선고가 내려졌던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스티븐은 제인을 밀어내려 했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그녀의 앞날을 망칠 순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절망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온 건 다름 아닌 제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스티븐의 집으로 찾아가 절망에 빠져있던 그에게 단호하고 당당하게 이 말을 전합니다. 스티븐, 우리 결혼해요. 당신에게 남은 시간이 2년이라면 그 2년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줄게요. 죽음을 기다리는 대신 함께 삶을 일궈나가자는 제인의 그 무모하고도 아름다운 제안 앞에서 스티븐은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1965년 7월 캠브리지의 한 작은 교회에서 두 사람은 소박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비록 지팡이 없이는 서 있는 것조차 힘겨운 그였지만 표정만큼은 우주 전체를 얻은 듯 밝았습니다. 그리고 이날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진작이나 했을까요? 온몸이 굳어가는 병으로 2년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그가 평범한 아빠가 될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스티븐과 제인의 사랑은 기어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첫째 아들 로버트와 둘째 딸 루시, 그리고 막내 아들 티모시까지 두 사람은 결혼 후 무려 3명의 아이들을 얻게 됩니다. 비록 굳어가는 몸으로 아이를 번쩍 들어 올려줄 수는 없었지만 스티븐은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넓고 신비로운 우주를 들려주는 아빠였습니다. 저도 9년 전 결혼을 해서 6살 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참 이 생명이라는 게 우주의 탄생만큼이나 경이롭고 신비롭잖아요. 아이들과 아내라는 존재는 아마 스티븐에게 내가 오늘을 살아야 할 이유 그 자체였을 겁니다. 제인과 가정을 꾸리며 비로소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선 스티븐 호킹. 가혹한 운명에 억눌려 있던 그의 천재성이 마침내 화산처럼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시선은 늘 인류 근원의 질문,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천재물리학자 로저 펜로즈와 함께 우주가 무한대의 밀도를 가진 작은 점, 특이점에서 시작되었음을 수학적으로 증명합니다. 이어서 모든 것을 삼키는 줄만 알았던 블랙홀이
사실은 숨을 쉬듯 에너지를 내뿜고 있으며 언젠가는 우주 속으로 증발해 사라질 것이라는 이른바 호킹 복사 이론을 세상에 내놓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스티븐은 1974년 영국의 국립과학 아카데미 최연소 회원으로 선정되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박수 소리가 뜨겁던 1985년, 운명은 참 잔인하게도 그가 가장 높이 날아오를 때 다시 한번 그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Can you hear me? 그가 우리에게 들려준 이 유명한 기계의 목소리 뒤에는 과연 어떤 사연이 숨어 있는 걸까요? 1985년 유럽 입자 물리연구소를 방문하기 위해 스위스 제네바를 여행하던 중 스티븐이 갑자기 쓰러지고 맙니다. 원인은 치명적인 급성 폐렴이었어요. 혼수 상태에 빠진 스티븐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의사들은 고개를 저으며 제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가망이 없습니다. 생명유지 장치를 떼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21살의 시한부 청년을 다시 일으켜 세웠던 그녀는 이번에도 단호했습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결국 스티븐은 목숨을 건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기적적으로 숨은 다시 붙었지만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죠. 공기가 드나들 수 있도록 목에 구멍을 뚫는 기관 절제술을 받아야만 했던 스티븐 호킹. 그날 이후 우주의 비밀을 속삭이던 그의 목소리는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고 말 한마디 내뱉을 수 없는 완벽한 고립 속에 갇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우주는 이 위대한 탐험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멀리 미국에서 소중한 선물 하나가 도착한 거예요. 선물을 보낸 사람은 소프트웨어 전문가 월트 월토주였습니다. 사실 그는 루게리병으로 고생하시던 자신의 장모님을 위해 특별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었는데요. 손가락 끝만 살짝 움직여도 하고 싶은 말을 화면에 띄울 수 있는 장치였죠. 월토주는 이 프로그램을 스티븐을 위해 다시 개조했습니다. 미세한 근육의 떨림만으로도 단어를 고르고 문장을 만들 수 있게 말이죠. I think we all want to understand how things work. 투박하고 딱딱한 전자음이었지만 그것은 스티븐이 다시 세상에 던진 첫 번째 인사이자 부활의 신호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치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는데요. 짧은 문장 하나를 완성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는 겁니다. 그가 단어 하나를 신중하게 골라 문장을 완성하는 데 걸리는 속도는 1분에 고작 1개에서 2개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그는 이 느리고 힘겨운 소통장치를 이용해 한 권의 책을 집필하기 시작하는데요. 총 224쪽 분량의 책을 완성하는 데 걸린 시간이 자그마치 6년. 지독한 인내의 시간 속에서 탄생한 책이 바로 이 시간의 역사라는 책입니다. 스티븐은 우주가 과학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항 가판대에서도 손쉽게 집어들 수 있는 소설책과 같은 과학책을 쓰고 싶었어요. 우주를 향하는 가장 친절한 안내서라고 할까요? 말 한마디가 너무나 힘들었기에 가장 쉬운 단어를 골랐고 문장 하나가 너무나 귀했기에 가장 깊은 진실만을 담았습니다. 그렇게 한 땀 한 땀 뺨의 근육을 움직여 만들어낸 이 책은 전문적인 과학 서적은 딱딱하고 지루하다는 편견을 깨고 전 세계적으로 2,500만 부 이상이 팔려나갔습니다. 이제 스티븐은 단순히 연구실에만 앉아있는 물리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강연을 연다는 소식이 들리면 수만 명의 인파가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이 열광한 건 단지 블랙홀의 신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처지에서도 전 세계를 누비며 강연을 하고 무중력 비행에 도전하며 심지어 인기 애니메이션에 등장해 자신을 농담의 소재로 삼는 그 파격적인 생명력에 반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그가 물러난 뒤에도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그가 남긴 건 어려운 공식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가슴속에 쏘아 올린 작은 별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2018년 3월 14일, 우주는 자신의 비밀을 가장 많이 알고 있던 한 남자를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스티븐 호킹. 그가 마침내 76년간의 치열했던 지구 여행을 마치고 별로 돌아간 것입니다. 21살에 2년밖에 살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을 비웃듯 그는 반세기를 넘게 버텨내며 인류에게 우주라는 거대한 선물을 남기고 떠나갔습니다. 그는 이제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차가운 바닥 아래
아이작 뉴턴과 찰스 다윈 곁에 잠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로아의 사람들, 휠체어 위의 거인 스티븐 호킹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